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목요일 시간 문 열었습니다. 네. 그 요즘 뭐 뉴스를 봐도 신통한 소식 없고 다들 좀 그렇죠. 우울한 뉴스만 전해져 오는데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게 수치로도 무직가구라 그러죠.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분들이 16%에 달한다. 그러니까 20집 가운데 3집은 네. 가구주가 직업이 없으신 거니까. 더욱이 점점 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벌이는 점점 시원찮아지고 예. 반찬값은 점점 오르고 더욱 이런 분위기가 꽤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래도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참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왜 그 저녁 때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운전하신 분들 고생하셨을 텐데 이게 우리 현실이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안개는 언젠가 거치는데 그렇습니다. 안개 거칠 때까지 그 답답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아침마당에서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 경제 위기가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해결책은 뭔가?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해 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분명 희망의 구름이 어딘가엔 있습니다. 네. 이 가정 경제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시골 의사로 잘 알려진 경제 평론가시죠. 요즘 이분 바쁘십니다. 라디오 진행하시야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니까요. 경제 평론가 박경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빨간 넥타이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이게 좀 날씬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런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그 KBS 해피 FM이죠. 제1라디오에서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 진행 중이신데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나오시는 그 박경철 박사님 표정이 밝을 수가 없으시죠, 그죠 지금? 예. 좀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이 전해드리는 소식이 전부 10개 중에 9개는 아무런 소식이고 아까 멘트 하실 때도 들어보니까 일자리 이야기 하셨는데 네. 다들 걱정이시죠? 그럼요. 솔직히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의사시잖아요. 네. 더욱이 이제 수술을 하셔야 하는 외과 예, 의사. 좀 시원찮죠. 네. 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메스를 손에 잡긴 하세요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바쁘셔서 언제? 그 바빠서 덜한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쓰임새가 좀 덜하니까 아무래도 좀 효용성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요즘 또 외과 의사들이 자기가 종합병원 이외의 곳에서 수술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 자꾸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쪽이 좀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행히 다른 쪽에 좀 쓰임새가 있어서 고맙기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그것을 일주일에 한 금요일 토요일 정도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네. 주말에 이제 진료하시고 수술하고 또 주중에 이렇게 방송하고 예.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다들 그거 궁금해하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요? 그거 저도 잘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과거에 이랬어. 뭐 지금 내가 어떤 사람도 당신은 왜 지금 이 지점에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대답할 수 있는데 이 다음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제가 뭔가 알아서 들려드린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네. 있으면. 아무래도 상황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시원한 해법을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박경철 선생님처럼 잘 아시는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잘 모릅니다. 네. 그 이제 잘 아는 척하는 게 무당인데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원래 세상이 좀 혼란스러우면 이렇게 혹세무민한다 그러죠. 네. 이제 그렇죠. 무당이 설치게 되고. 네. 저도 무당 중에 하나예요. 아. 왜냐하면 아는 척하면 무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갈지 잘 모르는데 다만 이렇게 나쁘게 갔을 때도 우리가 비책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대응책이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두렵지가 네. 않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 중에 어쩌다 맞으면 뭐 되게 왜 우리 점 치러 가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수가 있다. 이래서 뭐 얼마 전에 저도 친구 한 사람이 점 치러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혹시 하얀색 뭐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네. 뭐 사지 않았느냐. 예. 하얀색 많잖아요. 볼펜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집에 냉장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전망에 대한 어떤 믿음보다는 가급적 이제는 서로 우리 전망이나 예측이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조금 주워 담고 줄이고 네. 미래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짚어주시고 예. 그 대책도 좀 함께 살펴주시죠. 예, 저도 그냥 옛날 이야기 왜 이렇게 됐나,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이게 칠판 앞에 서니까 꼭 선생님 된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사실 좀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은사가 다음 2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은퇴식에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 촌에서 이제 대구로 유학을 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주눅이 들어 있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희 아버님 그 선친 돌아가신 아버지를 갑자기 육성의 이사로 선임하시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이셨는데 그래서 경찰에서 파출소 순경이신 아버지한테 갑자기 나한테 없이 육성의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왜 엄청난 부잣집 이런 경우는 이제 촌놈이 와서 주눅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 말씀드리고 칠판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도 그만큼 이제 감사할 때도 많고 따뜻하고 위로받을 때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든 시기 잘 거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두 멘트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요즘 이제 많이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온갖 뉴스를 보면 이제 고용, 일자리 줄어드는 거 제일 걱정이죠. 사실 일자리 줄어들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좀 이상하죠, 그죠? 여름 지나면서 난데없이 갑자기 확 나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올 연초까지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정부 욕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도 그랬고 민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랬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세계적으로 조금 이상은 한데 이건 그래도 미국 사람들 이야기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안일을 했죠. 그런데 이 여파가 여름 지나면서 우리한테 불이 옮겨붙고 실제로 우리 쪽 불이 더 커져 버렸어요. 이제 왜 이렇게 되었나 알면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뭐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병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왜 생겼나부터 알아보자. 우리가 이제 이 병의 출발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불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담뱃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실제로 처음에는 다들 담뱃불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끄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이 불의 이름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들어보셨죠? 요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요. 얼마나 유명한 말이 됐는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 녀석이 숙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걸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죠, 서브프라임.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쓰지 말죠, 뭐. 서브프라임 기분 나쁜 소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앞에 서브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아래쪽 그다음에 모기지, 프라임 모기지. 우리가 프라임은 최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프라임이 아닌 최고가 아닌 서브, 그 밑에 최고보다 조금 못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최고보다 조금 못하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 이런 모기지. 모기지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두 개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은행 가서 빌린 것을 주택담보대출 LTV DTI에서 왜 우리 집값의 60%는 빌려주자 뭐 이런 제안에 따라서 은행에서 빌린 것을 프라임이라고 말하면 돈이 모자라서 이금융권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빌리면 서브프라임 금리가 높지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꼭 같지는 않아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 실제로 미국 전체 경제 규모의 이 돈이 돌아다니는 금융 규모의 약 3%입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3%가 미국을 잡아먹었어요. 이게 왜 미국을 잡아먹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제가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겠다, 그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면서 생길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부자가 받겠어요? 서민이 받겠어요? 서민. 프라임은 부자가 받겠죠. 신용도가 네. 높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60%만 빌리더라도 나머지 40% 내 돈으로 사니까 부자는 프라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민들은 프라임으로도 돈이 모자라고 서브프라임으로 빌리고 마지막에는 왜 30일간 이자 안 받는다 하는 뭐 그런 데까지 빌려가지고 이제 채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미국 서민의 위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중에 여기서 느낌표 하나 딱 찍고 가죠. 이건 미국 서민의 위기다. 미국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붐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요. 1950년대에 한 20년간 아주 세게 이렇게 주택시장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이홈 붐. 이게 왜 이렇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잘 살게 되고 중산층이 많이 늘어난 것이 2차 대전을 지나고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매번 전쟁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인데 2차 대전을 하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 유럽하고 일본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공장이 모조리 다 부서진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공장은 미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대서양을 건너서 수출을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에 물건을 옮겨 실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자동차나 이런 거를. 이걸 옮겨 실는 기술이 없는 거야. 사람이 이고지고 자동차나 이런 걸 뭐 이렇게 배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이삿짐 옮기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자기끼리 먹던 자급자족 국가였어요. 전체 생산량의 95% 이상을 내수 소비를 하고 수출은 불과 5% 미만 정도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수출 주도 국가가 됐어요. 2차 대전 딱 생기고 유럽이 초토화됐죠. 일본 초토화됐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만든 물건밖에 없으니까 메이드 인 USA의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메이드 인 USA제. 그래서 왜 그때 막 하얀색 냉장고, 뭐 웨스팅하우스 이런 거, 심지어는 미제 볼펜까지 막 그때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짓기만 지으면 물건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미국의 공장들이 기업이 커지고 거기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면 월급 많이 받으니까 전부 중산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대개 그 시점에 확 늘어납니다. 그 중산층이라는 것은 또 재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중산층. 이금희 아나운서 혹시 중산층이라면 그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산층 글쎄 정의를 내리러 가시가 갑자기 그냥 큰 걱정 없이 예.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정말 그 훌륭한 정의신데요. 아닐까요? 여러 가지 중산층에 대한 이제 학문적인 그 정의는 있지만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서민은요, 내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모자라면 서민이에요. 힘들고 모자라고 막 부족하고 이건 서민이고요. 네. 중산층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중산층이에요. 예. 남으니까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산층은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모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번 달에 저축하고 오신 분 중산층이고요. 까먹으신 분 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조사에 보면 지난주 며칠 전에 설문조사가 전 국민의 55%가 슬픈 뉴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중산층이라 했어요. 그때는 왜 고도 성장을 하니까 월급 받고 저축하고 알뜰하게 다들 저축하니까 자기가 중산층 답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힘들어지니까 저축은 고사하고 자꾸 까먹게 되고 지출이 많아지니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55%가 나는 중간이나 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실제로 부자가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내가 먹고 사는데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좀 섭섭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자는 뭐겠어요? 꼭 그런 분이 저도 좀 되고 싶은데 서민은 일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하고 중산층은 조금이라도 남고 부자는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남으면 부자예요. 그거 하고 싶죠. 그래서 중산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해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조금이라도 남는단 말이죠. 이때 제가 미국이 1950년대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기업들이 아주 잘 나가니까 중산층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저축이 늘어났다는 말과 같잖아요. 이 말은 결국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모으니까 뭘 하고 싶겠어요? 우리도 왜 못 살다가 예. 조금 늘어나면 집 사고 싶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충 렌트 집 빌려 살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서민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내 집 마련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 이전에 주식 투자 안 했어요. 왜냐하면 1929년에 대공황이 났을 때 하도 심하게 당해가지고 그때 미국 주식이 91% 폭락하고 부동산이 68%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929년에 대공황으로 너무 크게 상처를 입어서 그로부터 30년간은 주식 투자에 주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머니 이런 말도 안 쓰고 머니 그랬다고. 주자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이후에 3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주식 투자도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주택을 사기 시작했는데 자, 이때 주택 산 사람들 이게 제1차 주택 소유 붐입니다. 미국에. 이 사람들은 남는 돈으로 샀다 그죠. 그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조금 빌려서 샀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모은 돈 저축 플러스 빌린 주택담보대출 프라임 모기지. 요게 이때 당시에 미국의 주택시장 1차 주택 붐의 내용이니까 이때는 집값이 좀 거품이 끼어서 터져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터져봐야 내 주택이 2억이 5억 됐다가 다시 2억 되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 일이지. 내가 그냥 뭐 망한 건 아니잖아요. 속은 상하죠. 네, 그렇지만 망한 건 아닌데 이번에 일어났던 거는 뭐냐. 이 제2차 주택 소유붐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990년대에 일어납니다. 90년대 초에. 요게 일어난 원인이 고약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막 공장이 늘어나가지고 수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20년간 그렇게 잘 먹고 미국이 이제 한 80년대까지 확 성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것보다 미국에도 전부 중산층 돼버렸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민일 때는 월급 조금만 줘도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니까 월급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 국민처럼. 그럼 미국 기업들이 생각을 딱 했죠. 이거 비싸게 월급 주고 우리나라에 굳이 공장 지을 필요 있나? 공장 다른 나라에 짓자. 그래서 이제 일본, 한국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공장을 다 옮긴 거예요. 심지어는 왜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예전에 그 에디슨이 만드는 회사, 그 회사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인데 그 회사 공장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의 기업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익을 좀 더 내자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안에 공장 짓지 말고 다른 데로 다 옮겨가자 해서 공장들이 슬슬 빠져나갔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보통 사람들이 줄어지고 대신에 그것이 빠져나간 대신 그 빈자리를 무엇이 메웠느냐? IT 첨단 산업이 메웠단 말이에요. 그게 80년대 이후에 첨단 산업이 쫙 발달을 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IT 투자가 미국에 예전에 100을 투자했으면요. 공장 짓는데 IT 투자하는데도 100을 얼마를 투자했냐? 70을 투자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100을 투자해야 공장이 유지가 되는데 공장은 30만 투자하고 해외 이전해버리고 나머지 70을 IT에 투자했는데요. 겉으로는 IT 투자했다 그러니까 폼나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전체 투자액의 70%를 IT에 투자했다. 이 말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면 에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IT는 IT인데 금융 IT에 투자했다. 예. 무엇이냐면 은행 외에 뭐 뱅킹 시스템 아니면 뭐 주식 펀드 시스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금융 IT에 싹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신규 투자는 금융 쪽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실제로 중요한 산업들은 해외로 다 이전됐어요.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일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은 좋은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나와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도 이제 GM 자동차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게 일하다 보면
한 20, 30년 일하면 숙련공이 되잖아요. 반장, 조장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장, 조장 되면 내가 고졸로 들어가서도 중산층 월급을 받아요.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그만둘까 봐 아주 막 분들 우리나라 조선업체 가면 30년 되신 분들 왜 퇴직한 분들 막 모셔오잖아요.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본인이 태만하지만 아니하면 본인이 근면하고 성실만 하면 가서 일할 공장이 많으니까 가서 일하고 거기서 기업에서 일해서 월급 받고 조장되고 나중에 숙련공 장인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중산층이 막 늘어났는데 이 금융산업이 딱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금융산업은 여러 사람이 합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이제 투자회사다 그러면 그 안에서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전체 수익의 90%를 벌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서류 심부름하고 밀대 들고 이거 닦고 뭐 커피 심부름 이거 하는 거예요. 자료 찾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100명이 나눠 가졌던 월급을 똑똑한 사람 한 사람한테 90을 줘버리고 나머지 10을 다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장인이 30년 일해도 커피 타는 장인, 복사 잘하는 마이스터, 뭐 밀대 드는 조장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실력을 인정 못 받으니까 계속 바꾸는 거야. 월급이 좀 적은 사람으로. 그래서 전부 비정규직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전부 비정규직이 되고 이제는 미국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 햄버거 포장하는 거 아니면은 가서 월마트 매장에 가서 주급 몇 달러 받고 앉아서 계산하는 거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IT 이거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MBA 마치고 미국의 뭐 와튼 스쿨 같은 데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온 똑똑한 한두 명이 하는 거고 대신 이 사람들은 1년에 1조 원씩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다 나눠 가졌던 것을 한 사람이 싹 다 가져가는 구조가 바로 이 금융 IT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참 뜨악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든지 이 제조업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제조업이 자꾸 중국으로 가고 하면서 지금 일자리 이런 게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부자는 아주 슈퍼리치라 그래서 초부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융 외에 우리 헤지펀드라는 이런 외 이상한 그 좀 도박성에 가까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아니면 증권사 이런 거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요. 보통 성과급 포함해서 그냥 몇백억 이거는 그냥 우스운 거예요. 보통 수천억. 심한 경우에는 2조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초부자가 생기는 거고 이 초부자가 가져가는 만큼 서민들은 점점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서민이 점점 많아지고 초부자는 소수의 초부자는 독점하게 된 구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나라가 거기로 슬슬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초부자들은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면 기부하는 것도 들어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이번에요 기부를 얼마나 많이들 하셨느냐 하면 워렌 버핏이 얼마를 기부했느냐 하면 30조. 그럼 보통 넘죠, 그죠? 미국의 최고 기부하신 분이 보통 한 60조. 뭐 이 정도 그냥 기부하면 보통 이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뭐 한 20조 이렇게 기부를 한단 말이죠. 기부만. 그러니까 이 단위가 틀려요. 우리는 그걸 보고 와 미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 기부 문화 훌륭해 박수 막 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개인이 그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일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거냐? 역으로.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겠으나 한 개인이 조 단위의 돈을 그냥 기부를 해도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정도의 부를 가질 만큼 극단적인 부를 소수가 누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냐 미국이.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야 미국 부자들은 훌륭해 이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섬뜩한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이 이만큼씩 나눠도 세계 최고의 이 사람 분명히 자기 재산 반 드러냈다는데 3년 후에 보면 또 세계 최고야. 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양극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서민들이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까 뭐랬죠? 미국의 투자는 80년대 이후에 금융 쪽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요, 금융 쪽에 투자가 되고 금융회사를 많이 만들게 되니까 금융회사가 한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장사를 잘해 먹다가요, 금융회사 10개가 되면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고 싶겠어요? 그 회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서 우리 10개가 사이좋게 여기서 3분씩 나눠서 우리 고객을 맞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지 한 고객이 상품을 10개씩 들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명이 고객 10명을 상대하다가 회사가 10개가 돼도 10개를 상대하게 돼야.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늘어나면 꼬드기는 상품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융 쪽에 투자는 자꾸 들어오니까 금융회사 딱 설립해서 야, 우리 금융회사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미 다른 금융회사가 고객들 다 장식하고 있어. 우리는 뭐 하지? 아이, 새로운 상품 만들어서 꼬드기면 되잖아. 이러니까 자꾸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요. 그 새로운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렇게 좀 이용해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메뉴판을 다양하게 해보자. 예를 들면 치즈라면, 무슨 찰떡라면, 떡라면, 같은 라면도 여러 가지 만들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꼬드기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꼬드기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그걸 사주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이니까. 이건 뭐냐면 제일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상품에 주목한 거예요. 왜냐? 어차피 부자들 상대로는 새로운 상품을 못 만드니까 가만히 보니까 블루오션, 앞으로 금융회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은 중간층 아래쪽에, 이 사람들은 금융상품도 상대도 안 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겠다고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합당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민들한테 우리 20년 후에 100억 받기 위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내세요. 이런 상품 만들면 이거 좀 모자란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들한테 딱 맞는 거 만들자. 이 사람들한테 서브프라임을 만들어서 이 서브프라임 상품을 딱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예, 전화 받으면 혹시 집 있으세요? 그러면 놀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중간층 이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간층, 소수민족, 유색인종, 흑인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집 있으세요? 아니 없다 그러면 아직도 집도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놀리나 그러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해결책? 그러면 집 살려고 은행 가보면 60%밖에 안 빌려주죠. 예. 나머지 40을 내가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호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려서 집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자를 어떻게 갚아요? 왜냐하면 또 재밌는 거 잠시 옆으로 제가 픽 셀게요. 미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하고 틀렸어요.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국민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가 번 돈의 97%를 소비를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97%예요. 하루에 1년에 1,000억 버는 사람이 97% 970억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1,000억 벌어서 기껏해야 10억 쓰고 990억은 그냥 남겨.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했을 때 97%. 이 말은 중간 쪽에는 번 돈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층, 중산층은 자기 번 돈, 미국의 중산층이 아닌 중간층은 자기가 번 돈은 몽땅 100% 쓰는 거고 그 아래쪽은 빚내서 사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은 100원이 생기면 바로 110원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자 낼 능력이 없잖아요. 집을 몽땅 빌려서 집을 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금융회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40 빌려줄게. 그럼 이자는요? 하고 시무룩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집값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서 90년대 초에 그 돈을 빌려 집을 샀거든요. 이제 흑인들하고 할렌가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샀어. 진짜 집값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끌어들이면 매수세가 늘잖아요. 지네들이 집값 올리는 거야. 자, 가만히 있는 주택시장에 집 살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돈 빌려줘서 집 사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집값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미국 이 서민들이 얼마나 답답한 양반들인가 하면
정말로 정말 우리가 보면 답답해요. 자기가 1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중에 6만 불은 프라임 은행에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만 불을 꼬드긴 돈, 이거 이제 서브프라임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0만 불이에요. 근데 1년 있으니까 집이 20% 올라서 집값 전체가 12만 불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년 있으니까 집이 2배가 된 거예요. 20만 불. 3년 후에 2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갚으면 10만 불 남잖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12만 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그러면 요 사람들이 또 전화해서 꼬드겨요. 담보 20% 더 해줄 수 있는데 이런다고요. 그 20% 담보 더 해서 뭐 하나 하면은 차 당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 이러면은 난 티코다 이러면 에이 요즘 누가 티코 타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집값 오르면 요 돈을 또 싹 빌려가지고 차 사요. 그 여기서 또 20%더 오르잖아요. 또 요 꼬덕에 전화해가지고 에이 우리 20%더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너 빚 갚아야 되는데 또 집값 더 오른다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하느냐. 야 요즘 그 프랑스도 좋고 뭐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죽을 거냐고 이렇게 말해요. 한 맺혀서 눈도 못 감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해외여행 가. 이렇게 또 꼬덕여 또 오르면 또 꼬덕여.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처음에 10만 불을 빚을 냈던 사람이 사실은 20만 불짜리 빚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만 불이 되면은 나 그만 빌릴란다 이럴 거 아닙니까? 곧 40만 불 돼. 걱정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탐욕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멈칫멈칫 하는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다 뛰어든 겁니다. 이게 이제 2006년, 2007년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인데 이 구조는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1980년대부터 계속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빚내서 소비를 자꾸 하니까.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세면서 이야기할게요. 이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애들한테 아는 척하고 말씀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 이런 거 따질 때 여기 앉아 계신 주부님들은 제 또래도 있고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GNP 기억나시죠? 국민총생산. 우리 그때는 GNP 그랬어요. 1인당 GNP가 어떻고. 요즘 신문 보면 GDP라 그래요. GNP는 말을 들어보면 약간 이상한데 국민총생산이라 그러고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국민, 즉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국내, 땅을 가리키는 경계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벌든 인도에서 벌든 한국에서 벌든 한국 사람이 번 돈, 이게 참 국가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GNP, 우리나라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 GDP는 미국 사람이 벌든 홍콩 사람이 벌든 한국 사람이 벌든 한국 땅 안에서 생산한 거.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전체 경제를 볼 때는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아요. 국적도 따지지 않아요. 돈만 버세요. 이 돈이 GD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근데 이 GDP가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러면 GDP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경제 성장이 침체되고 있어. 경기가 침체하고 있어. 이 말은 GDP 성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성장이 떨어지는 것과 후퇴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자, 경기 침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기 후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경제 성장률이 올해 4%, 내년에 5%, 6%, 7% 이렇게 막 올라가면 이거는 막 신나게 달리는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데 예전에. 근데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4% 증가해서 올해는 3% 증가, 그 다음에 2% 증가 이러면 증가는 증가인데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증가는 증가인데 그래도 야 속도가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차가 속력이 느려도 앞으로 가는 거 아니냐,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인구가 그래도 아직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늘어나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애들은 지금 덜 낳고 있지만 전체 인구는
전체 인구는 좀 멈칫멈칫하고 있지만 이 사람 먹고 살 사람이 많은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 사람당 돌아올 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4 내지 5%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인구 구조로 보면 4에서 5% 정도 경제 성장을 계속해주면 일자리가 주변에 싹 이렇게 원만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좋은 일자리, 좀 게으르고 좀 둔하면은 좀 나쁜 일자리, 뭐 그냥 아예 배짱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3%, 2% 되면 일자리가 쑥쑥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5% 이하는 후퇴라 그러기도 하고요. 성장률이 뒤로 조금씩 이렇게 속도가 둔화되는 것도 경기가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경기 후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못해 이거란 말이죠. 한 국가가 작년보다 올해가 못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월급 1,000만 원 받다가 1,1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 올려줬는데 왜 이번에는 80만 원밖에 안 올려줘?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 80만 원 올랐죠.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는 있는데 작년에 1,000만 원 주다가 연봉 올해는 900만 원만 받아 이러면 갑자기 살림이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뒤로 가면 큰일 나는데 지금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전부 마이너스 뒤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뒤로 갈지 몰라라고 예측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도 됩니다. 덜 지루하고. 미국이 요새 경기 침체가 많이 됐다. 이 말은 GDP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미국 경기가 이제 제가 주제가 오늘 미국 경기 나빠진 거니까 미국 경기 나쁘다. 이 말은 그러면 자, 이 말과 같네요. 미국 GDP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뒤로 갔다. 이 말이죠. 미국은 이게 무지하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하고 겹쳐 있어요. GDP 구성 항목 중에요.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공장 짓는 데 투자한 돈, 뭐 사람이 소비한 돈, 서비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가 활동에 필요한 돈 이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웃기는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번 돈의 97%를 쓴다 그랬죠. 미국 전체 국가 GDP 중에 70%가 소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차 사고 뭐 그냥 뭐 사 먹고 놀러 다니고 하여튼 막 그냥 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오일 마사지하고 이런 데 드는 돈이 미국이란 나라 전체 경제의 7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예. 소비가 조금만 떨어지면 예. 바로 GDP가 뒤로 가니까 경기 후퇴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비가 30%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소비 안 하고 계시지만 경제 성장이 그래도 조금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소비가 70%의 나라 같으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꽝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여파가 빨리 오는군요. 그렇죠. 70%를 즉각적으로. 소비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예. 무엇이냐? 소비가 70%의 경제 성장을 차지하는 나라라 소비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순식간에 오는데 문제는 이 소비를 누가 하느냐? 전체 소비를 안타깝게도 중간층들이 소비를 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얼마 정도 있어 보이십니까? 많이 있어 보이죠. 많으실 것 같아요. 벌써 좀 다르잖아요. 예. 제가 이제 1,000억 있다 가정하죠. 말만 해도 기분은 좋아요 일단. 저는 가정인 거죠? 가정. 예, 가정. 네. 저는 1,000억 있다 가정하고 가정 아닙니다 하면 검색어 1위입니다. 박경철 1,000억 이렇게. 저는 이제 1,000억 있다 가정하고 여러분들은 1,000만 원 있다 생각을 해요. 1년에.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저는 1년에 1,000억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소비를 해요. 그죠? 저는 1,000억이 있으니까 밥 8끼 먹겠어요? 3끼밖에 못 먹어요. 자동차를 그러면 제가 한 50대 가지고 있겠어요? 한 달에 많아봐야 2대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100억 가진 사람이 소비하는 거나 1억 가진 사람이 소비하는 거나 소비 자체는 큰 영향을 안 미쳐요. 100억 가진 사람, 1,000억 가진 사람은 999억의 저축이 쌓이는 것뿐이지 쓰는 거는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쓰면 경제가 돌아가는 게 뿌 거짓말이에요. 뭐 누가 많이 써야 돼요? 중산층과 중간층이 많이 써야 돼요. 중산층과 중간층들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10%만 더 쓰면 경제가 싱싱 날아갑니다. 부자가 죽도록 써도요. 중산층과 중간층이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빡 뒤로 가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경기를 애국심에 불타서 내가 소비를 늘리기로 마음을 먹어도 제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벤츠 몇 대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뭐 짜장면 장사하는 사람한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간층과 중산층이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중간층과 중산층들이 이걸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서브프라임으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장창한 겁니다. 미국의 와장창은 그래서 제가 서민의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내용을 잘 따지고 보면 이 미국이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지고 한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미국 중간층과 서민들이 죽어버린 데 이유가 있고, 그럼 미국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고, 따지고 가보면 그 이전에 다 문제가 쌓여있던 문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예정보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사실은 이걸 제가 10분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대학생한테 강의하는 거, 또 TV 보실 때는 여기 칠순 할머니도 보고 계실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할 수 없죠. 뭐 다 이야기 덜해도 하던 이야기는 마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이 어떻게 터졌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브프라임은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집값이 뒤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금융회사의 탐욕이 무지하게 작용했어요. 어떻게 작용했느냐 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요, 서브프라임 빌려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1억이 있는데요,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5%밖에 안 되는데 서민들한테 집값 서브프라임을 빌려주면 10% 받으니까, 이거 내 은행에서 5%에 빌려와서 이 사람한테 10% 빌려주면 앉아서 그냥 앉아서 돈만 쓰면 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막 빌려주니까 처음에는 돈이 막 서로 빌리는데 나중에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전화 안 해도 전화가 와서 나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쉽게 물방 고기반이야, 돈 빌려갈 사람이. 그런데 나도 자본금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본금이 1억이다 치고요, 여기 앉아 계신 제 부추부님한테 제가 1억을 빌려드리고 이자를 10%씩 짭짤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도 빌려달라니까 아이고 막 욕심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분한테 빌려드리고 차용증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들고 은행에 가요. 이 차용증서를 담보로 1억만 빌려주라. 그래 은행에서 1억을 빌려와요. 그래 옆에 분한테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2억 빌려준 셈이잖아요. 이분한테 차용증서 받죠. 또 은행 가서 차용증서 맡기고 1억 빌려와요. 그리고 이분한테 빌려드리고 이 차용증서 받아서 은행에 또 맡겨요. 은행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에 차용증서 담보로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거든. 이게 분명히 담보는 있는데 담보가 1개 같기도 하고 100개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 터지면 다 터지는, 개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기족개, 다복개 터지는 거하고 똑같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처음에는 원칙상은 그냥 빌려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상해. 사실은 알았지 은행도. 근데 빌려주는 재미로 이제 원칙상 난 담보는 하고 빌려줬어 이렇게 말하면서 은행이 자꾸 빌려줬는데, 제 입장에서는 1억 가지고 100명한테 빌려준 거예요. 100억을. 저 하나 도망가면 100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됐어요. 근데 은행이 좀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용증서를 세보니까 처음에 10장은 괜찮은데 100장, 1000장, 10,000장 넘어가니까 은행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뭔가 좀 찝찝하고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기분이 이상하니까 은행도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찝찝하다, 보험회사를 찾아가요. 내가 이 차용증서 담보로 돈을 좀 빌려줬는데 혹시나 이게 개조가 들고 튀면 나한테 보험금을 주는 보험 하나 만들어줄래 이러니까 보험회사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은행이 빌려줬는데 오죽 잘 빌려줬겠어요. 그런데 보험금 먹으니까 기분 좋단 말이에요. 어르시구나 하고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서 은행한테 보험, 모기 서브프라임 터지면 그중에 50%는 우리가 보상하는 보험 만들어서 보험금 딱 따먹었어요. 그 보험회사에서는 휘바람 불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은행에서 또 들어달라 해. 있으니까 또 다른 은행이 또 들어달라 해. 처음에는 신났는데 또 보험 증서가 자꾸 쌓이니까 보험회사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은행들이 왜 이러지? 자신 있으면 안 이럴 텐데 좀 기분 나쁜데 하다가 보험회사도 찝찝하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드는 재보험회사를 찾아가요. 그 재보험회사 가서 내가 은행 담보 물건의 보험 상품을 좀 판매했는데 이거 내가 배상하게 되면 그 50% 네가 물어주는 보험 하나 만들어주라. 또 재보험사에 넣었어요. 그 재보험사는 또 어르시고나하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팔고 난 다음에 재보험사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보험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마지막 정서를요, 이 보험 정서를 일반 우량채권하고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국채 이런 거하고 섞어가지고요, 한 개로 만든 채권형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판매를 해버렸어요. 싹. 그걸 또 누가 샀느냐? 이것도 20만 불 빌려주신 분들이 딴에는 또 내가 집만 있으면 찝찝하니까 또 포트폴리오 만든답시고 이 자금 분산한답시고 이 펀드를 또 한 개씩 들었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서민한테 이거 만들어 팔아먹었던 초부자가 만든 금융회사, 그와 관련된 은행, 보험사, 마지막에 이거 샀던 사람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3%짜리가 미국을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의 구조, 먹이사슬 속에는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들이 거품처럼 일어나 있었던 거고, 그 거품이 일거에 그냥 팡 터지면서 처음에는 서민을 이용해 먹으려던 금융사에 그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일거에 같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보고 박수 쳤잖아요. 봐라, 미국 때문에 저럴 줄 알았다. 다들 얼씨구나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 없나 알아보니까 우리도 좀 한 대 맞은 건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 증권사가 요걸 좀 샀네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많이는 안 샀어요. 뭐 그래도 이익에 비해서 좀 샀으니까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우리 잘 나갈 때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저 바다 건너 저 차이나에서 이걸 좀 많이 사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좀 이렇게 성품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두터우셔가지고 얼마 샀는지를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밝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금융사가 요걸 좀 많이 샀어요. 그 일본의 금융에서 한두 개 부도났어요, 이것 때문에. 유럽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이거 왕창 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서민네 서브프라임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보험사로, 나중에 채권 상품으로, 나중에 유럽은행으로, 일본은행으로, 중국은행으로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독야청청 코리아 대한민국은 괜찮아. 이게 올 여름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안 샀잖아.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샀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6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 주가 폭락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으로 주가가 덜 떨어지고 견조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옆집에 불 났는 거 이렇게 담너머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집에 불 났더니만 온 사방에 불이 나고 온 동네가 불타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집은 딱 깨끗하니까 이제 신나게 이렇게 이제 불 구경하고 있는데 궁둥이가 뜨거워.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까지 지금 다 번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불 나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담이 높아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남은 시간이 12분이라는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못하면 다음 주에 하죠 뭐. 하여튼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제가 딱 찍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욕먹을지 좀 이것 때문에 조금 뭐라 하는 분도 좀 있는데 제가 딱 집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두 글자로. 우리나라 위기의 위기, 위기의 본질. 딱 요겁니다. 은행이 사고 쳤어요. 왜? 미국 은행들만 서브프라임에서 사고 친 줄 알았는데 한국은행도 엄청나게 사고 쳤더라. 이게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미국하고는 구조가 좀 다른 사고를 쳤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량한 은행원들하고는 하등 상관없고요.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속이 터질 겁니다. 근데 은행 경영진의 탐욕, 내지는 은행이 우리나라 왜 자산 경쟁 한답시고 막 리딩뱅크 한답시고 막 서로 자산 경쟁을 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은행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느냐가 그 은행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머니 속에 많이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차용증서 몇 장 들고 있느냐가 은행 규모란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차용증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날 수 있는 위험도 높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은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투자은행이라는 거. 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업은행은 영어로는 이 커머셜 뱅크라 그러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영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말도 안 좋아요. 제가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데 이 사투리 억양이 있으니까 제가 말은 완벽한 표준말을 구사하잖아요. 근데 인토네이션은 사투리죠, 그죠? 이 억양은. 그런데 제가 이 억양이 좀 시원찮으니까 라디오 발행 진행하면서 이 다복개 터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개가 문제가 생겨서 개주가 도망갔는데 이 개를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청취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 개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심지어는 뭐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러니까 문화상품금을 준다는 걸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로 적으면서 하니까요. 이게 상업은행은 커머셜 뱅크, 투자은행은 IB라 그래서 인베스트뱅크, 투자은행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이름만 들어도 좀 다르잖아요. 상업은행은 뭘 하는 데냐면 많은 사람들의 예금을 모아서 깔때기처럼 딱 한 곳에 모은 다음에 필요로 하는 곳에 대출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 상업은행. 건강한 은행인데 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서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대1의 경우에요. 내가 다투다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때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하면 그 사람이 됐어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독극물을 풀어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잘못되면 그거는 미안합니다 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다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가 돼요. 왜? 내 하나가 판단을 잘못하면 잘못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 그거 조금씩 은행에 넣은 돈을 내가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고도의 윤리적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를 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뒤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을 항상 의식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돈을 나한테 맡긴 10만 원, 20만 원이 얼마나 힘든 노동의 대가고 땀방울인데 이거를 얼마나 내가 잘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내는 구조는 예대 마진, 소위 말하는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5%의 이자를 주고 정기예금을 받아서 대출할 때 7%를 빌려주고 2%를 꿀꺽 하는 게 상업은행이죠. 그런데 이 상업은행이 그렇게 중간에서 수수료를 계속 따먹어도 괜찮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어디 돈 모아서 전달하는 이유로 그만큼 이익을 보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무엇이냐면 수많은 다수의 그 소중한 땀방울이 맺힌 어떻게 되면 땀방울이 맺힌 거 아닙니까? 그 땀방울들을 내 깔때기로 모아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를 대신에 내가 대신 빌려줬을 때 이 위험을 평가하고 이 사람들 돈 안 떼이게 잘 위험 조심조심 돌다리 두드려서 안전하게 빌려줘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위험 관리자로서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이자예요. 그게 없으면 이자라는 것을 그렇게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중세 이럴 때는요 이자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를 했죠. 원래 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났다고 이자를 받는 것은 원래 시간은 하나님만 관리를 하는 거라 인간이 시간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돼라는 이런 의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업은행은 돈 빌려서 다른 데 빌려줬죠. 그래서 이 상업은행은 고도의 책임 관리자로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빌린 모아서 갖다 주는 역할. 투자은행은 뭐냐? 문자 그대로 이름이 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모아서 좀 위험한데 투자도 해버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모은 돈에다가 내가 다른 데 또 돈을 빌려가지고 더 태워서 크게 세게 한번 때려버리기도 하고 대신 여기 돈 맡긴 사람들은 뭐 재수 없으면 날리는 거지 이렇게 맡기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미국은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JP 모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건 상업은행. 이번에 쫄딱들 망한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이런 거는 투자은행. 이 잘 나가던 투자은행들이 이번에 탐욕으로 쫄딱 망했죠. 서브프라임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원래 미국의 이 두 개가 한 덩어리였다고. 그런데 해보니까 상업은행들이 돈 모아가지고 투자은행처럼 막 때리니까 투자들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미국 법으로 1940년대 미리 법으로 나눠 잘랐어요. 그래서 JP 모건이라는 은행 하나는 JP 모건이라는 상업은행과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 두 개로 법으로 무조건 띠 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쫄딱 망했는데 JP 모건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업은행입니다.
유럽은 이 두 개를 은행 지주회사가 겸업은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부서나 두 개의 은행은 완전히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유럽식 유니버셜 뱅크,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누고 미국식은 상업은행, 투자은행 나뉘고 유럽은 두 개가 있긴 하되 분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요건데 이번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법을 이제 도입시켜서 우리도 내년부터 이거를 두 개를 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법이 작년부터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뜯어요. 작년에 이거 통과시켰으면 우리 죽었어요. 지금 이 형태들을 보면. 근데 이번에 이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게 통과시켜도 잘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상업은행 체제였습니다. 자, 상업은행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필요로 한 산업 분야에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는지 내 수백만 수천만의 이 사람들이 내게 돈을 맡기고 나를 믿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띄고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위험하니까 나눠서 빌려줘야 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97년도 IMF가 이걸 안에서 터졌어요. 우리 IMF 위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대기업들이 무모하게 돈을 빌려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결과 IMF가 터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틀린 답입니다. 왜? 기업은 본능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 돈 벌려서 일을 벌리라는 게 기업이에요.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은행 가서 돈 빌려다 공장 하나 더 짓고 싶은 게 기업가 마음인데 그러면 안 빌려줘야지. 그죠? 야, 내 자본금이 1억인 사람한테 100억을 빌려주면 안 되고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10배씩 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그때 대기업한테 자본금의 800%, 1000%씩 빌려줘가지고 대기업들이 탐욕으로 막 지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뻥 나니까 은행이 망한 거고 따라서 우리가 다 덤태기 쓰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막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왜 회생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저축이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빚이 많아요. 예, 집 사느라고 빚을 내는 바람에. 그래 97년도 우리나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에 무한대출해주는 은행이 대기업이 뻥 터지고 뻥뻥 자빠져도 우리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했고요.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직하고 나와서 자영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빚이 많은데 만약에 나오면 뭘 해서 먹고 사느냐.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지금 상황이 틀린단 말이죠. 이까지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에 원래 3분의 1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머지 얘기를 못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어두운 말씀을 뭔가 드린 것 같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은 반드시 있고 해결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좀 더 이야기 다르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상의하면서 희망을 찾아보자.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솔직히 알긴 알았지만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설명하긴 힘들었잖아요. 그림이 좀 확실하게 그려지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다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탐욕의 덩어리죠. 탐욕의 덩어리고 물론 탐욕의 덩어리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도 그 사실 탐욕 안에 좀 빠져 있었죠. 하나 늦게라도 또 교훈을 이걸 삼아서 다음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네. 예. 흔히 생각하기는 이 땅의 경제는 부자들이 이끌어가고 네. 또 이런 어려운 문제도 부자들이 해결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네.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제의 주체고 또 경제의 버팀목이고 그랬던 얘기네요. 세상에 어떤 시기에 어떤 국면에 어떤 나라라도 네. 물론 엘리트가 중요해요. 이끌어가는 깃발이 참 중요하죠.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소수의 선량한 이런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량한 대중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통 우리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도요. 대기업은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부도 먼저 냅니다. 네. 돈을 적게 빌리면 악착같이 갚아요. 더 빌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행 돈을 악착같이 갚습니다. 예. 내가 허리띠를 끊으면 마지막 쓰러져서 내 숟가락 놓을 때까지 빚을 그렇죠. 갚으려 하죠. 네. 그래서 보통 대중들이 많이 참여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잘 안 생기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량한 모든 보통 사람들의 조금 희생 내지는 이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국가의 어떤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걱정도 되고, 네. 근데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병도 증상을 정확히 알고 진단을 정확히 내리면 고칠 수 있다. 네. 뭔가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질곡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 넘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넘어갈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넘어가죠. 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든지 찾아내야겠죠.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준비는 하고 대책은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도 좋고 뭐 은행 얘기도 다 좋은데 당장 오늘 내가 힘드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존입니다. 공존. 세상은 독존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요즘 이제 한 뭐 100만 원 버신다는 택시 기사분들 힘들잖아요. 우리가 택시 타고 내릴 때 나도 힘들지만 뭐 기본 요금 나오면 한 200원 정도는 그냥 놓고 내리면서 아저씨 수고하세요 한마디. 콩나물 사러 가서 마트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마트 가서 사느니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한번 사주는 마음. 그리고 콩나물을 한 줌 더 가져올려 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살만하면 한 줌 오히려 놓고 나오는 마음. 그다음에 식당에 가면 뭐 굳이 줄 서서 밥 먹을 거 없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손님 하나도 없고 아이고 저분들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냥 거기 가서 한 그릇 밥 먹는 마음. 큰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그런 마음만 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있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이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존이 되게 공존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다 보면 누군가 또 날 배려하고 예, 내 걸 많이 안 줘도요. 그냥 그렇게 마음 한번 잘 내면 예.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네. 이게 돌아가는 순환의 고리가 바퀴가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안 하면 우리는 뭘 타고 다닐 것이고 네. 근로자가 잘못되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알겠습니다. 공부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지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일주일 후가 너무나 지금 간절하게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꼭 좀 오늘 이런 문제점 진단에 의해서 해결책 좀 꼭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박수로 오늘 감사 인사 일단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목욕 특강 제 2탄이죠. 박경철 씨의 경제 특강, 시골 의사 박경철의 가정 경제 희망 찾기 이어지니까 꼭 좀 주변도 많이 보시라고 좀 권유 주시기 바라고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 아니죠? 상품권입니다. 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네. 전세만 얻어주세요. 뭐 서로 어렵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전세 비용은 받으려 하고 그 대신 모시지는 않겠어요. 이러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을 모시는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생각 어떤지 또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내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